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통계학과 장원철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최근 2년 동안 강연을 해주신 두 기조 강연자의 이제 강연 주제를 보고 제가 어떤 강연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많은 일상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국가 통계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두 번째는 이제 공통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사실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개인 동선 공개란 말들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예전 같았으면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개인 동선 공개라고 할 텐데 지금 코로나가 더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개인 동선이 공개될까 봐 꺼려서 그런 이유로 사실은 외출을 자제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정보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이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청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데이터 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사회를 가지고 사실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20세기에 1인당 쏟아지는 정보의 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의 신문에 나오는 정보의 양, 하루치 신문에 나오는 양이 한 17세기 영국 성인 남자가 평생 습득하는 정보의 양과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무한히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결합을 하고 그다음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구축보다 더 어려운 게 데이터 공유라고 합니다. 저희 과 교수님 한 분이 예전에 이제 우유값 파동이 났을 때 사실은 이제 농수산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걸 미리 예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예측 모델은 뭐냐면은 젖소들이 실제로 이제 임신한 젖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다음 실제로 이제 앞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유 생산량을 예측을 했었는데 그 데이터들이 이제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 축산협회라든지 그다음 농수산부 등등인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데이터가 꼭 힘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진 데이터를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구축보다 사실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공유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럼 데이터를 꺼내놓지 않는다면은 꺼내놓지 않으면서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통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넷플릭스 경진대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아마 집에서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이제 뭐 왓챠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 넷플릭스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제가 아주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생활을 할 때 맨 처음엔 넷플릭스가 우편으로 이제 DVD를 보내줬습니다. DVD를 한 3편 정도 보내주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본 다음에 그걸 이제 반환 봉투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반환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받으면 이제 다시 새로운 영화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새로운 영화가 이제 뽑히냐면은 제가 거기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가지고 잔뜩 적어놔요. 잔뜩 이제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적어놓으면 순서대로 보내줍니다. 근데 그게 한 달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내가 보고 싶었던 옛날에 이제 애가 어려서 극장에 못 가서 봤던 인기 영화나 이런 것도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어떻게 고를까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비디오 가게, 뭐 지금은 이제 비디오 가게가 없습니다만은 혼자 가서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고르면 한 15분, 둘이 고르면은 뭐 한 45분 정도 걸려야 한 편 고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영화 고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물론 넷플릭스가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갇혀 계신 분들, 특히 격리 당하신 분들 집에서 TV 보시고 뭐 넷플릭스나 왓챠를 이용해서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영화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기가 아는 영화 범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재미있는 영화 좀 누가 추천해 줬으면 좋겠을 텐데 지금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ABCD란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명랑, 국제시장, 부산행, 아바타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추천 시스템이란 결론적으로 내가 보지 않는 영화에 대해서 내가 별점을 몇 점 줄 것인가,
그걸 예측을 해서 내가 높은 별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영화를 추천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왓챠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별점 준 게 언제였는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별점을 준 적이 있는가? 뭐 개인적으로 저는 별점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표가 제가 이제 편의상 보기 위해서 이 테이블에 숫자를 넣었는데 굉장히 그 구멍이 많은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별로 없는데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실 이제 문제였고, 이런 추천 시스템이 이 넷플릭스 경진 대회를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T&T 연구소의 통계학자들이 주축이 된 이제 팀들이 결국 우승을 해서 이 100만 불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아주 고무가 된 거죠. 이걸 이제 시작할 때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었는데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이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맨 처음에는 이런 테이블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각 이제 가입자들이 이제 그 별점을 얼마나 줬느냐 이랬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여기다 조금만 추가 정보를 준다면은 예측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젊은 여성분들 같으면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할 거다. 그 다음에 10대 남자들 같으면은 뭐 액션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연령과 나이 정도 정보만 연령과 성별 정도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예측이 굉장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2차 경진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경진 대회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개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텍사스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서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자, 이 IMDb라고 또 유명한 영화 별점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넷플릭스에는 제가 이제 그 제 이름으로 이제 그 별점도 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익명을 사용해서 IMDb에는 예를 들면 B급 영화만 주로 보는 거죠. B급 영화만 주로 보면서 거기에 제가 뭐 깊은 밤의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B급 영화에 대한 평만 잔뜩 써놓는 겁니다. 자, 그럼 저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는 항상 이제 고상한 영화평을 쓰는 거죠. 뭐 만홍의 샘 이렇게 하면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걸 보고 웃으시는 분은 연령대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홍의 샘 같은 걸 얘기를 했다가 이제 제가 IMDb는 예를 들면 뭐 후궁, 뭐 방자전 이런 것만 열심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IMDb라는 걸 사실은 이제 두 개의 이제 아이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이제 깊은 밤의 사자와 장원철이라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본인의 정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인해서 이제 넷플릭스가 2차 경진 대회 자체를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면서 사실은 본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개인 정보를 위해서 사실은 그러면 한국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개인 정보 관련 보호 법률로는 이제 크게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최근에 개정됐죠. 뭐 사실은 이제 그 의료법도 데이터에 관련된 법이긴 합니다. 개인 정보에 관련된 법이긴 한데, 우리 흔히 데이터 3법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런 법들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3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해서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란 걸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명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가 없이 통계 작성이라든지 연구, 공익적 기록 목적으로 이제 그 정보들 활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이 가명 정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명 정보를 소개하기 위해서 일단 개인 정보 그리고 또 익명 정보라는 개념들을 또 같이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개인 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에 대한 개념과 예와 활용 가능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인 정보라는 것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석규라는 남성이 1964년 11월 3일생이고요. 이거는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실제로 한석규 배우의 생일을 확인해봤습니다. 2020년 5월 1일 왓챠에서 명랑을 시청했다. 이렇게 된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딱 한 명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이런 정보는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저희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가명 정보는 뭐냐면은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위에 이제 개인 정보를 가명 정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석규라는 이름 대신 성만 나타내는 거죠. 한아무개 남성이란 건 있고 그 다음에 1964년생
그다음에 2020년 5월 1일 와차에서 명랑시청.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추가 정보 없이는 이걸 본 사람이 이제 실제로 한석규 배우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명 정보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 작성이라든지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게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익명 정보는 가명 정보보다 좀 더 강한 개념인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성 50대 2020년 5월 1일 와차에서 시대물 시청. 자, 이러면 아마 남성 50대면서 2월 1일 와차에서 시대물 시청한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도저히 이 사람 중에 한석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찾아내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이제 데이터를 전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정보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 개인 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와 같이 분류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익명 자료라든지 또는 이제 가명 자료의 경우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뉴욕시 택시 자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에서 2009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1억 건의 뉴욕시 택시 운행 자료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면은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렸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언제 탔고 그다음 요금은 얼마였고 팁은 얼마를 줬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버 같은 데라든지, 물론 이제 우버와 비슷한 이제 택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택시를 불렀을 때 요금이 얼마나 이제 나올 것인지 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공개를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개개인의 정보를 전혀 포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체 11억 건의 자료를 공개하는 게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위원회의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는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게 아마 여러분 오른편에 보이는 사진이 영화 배우 제시카 알바입니다. 이제 저희 또래는 그래도 꽤 알려진 배우인데요. 자, 이 제시카 알바가 사실은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이 유명인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셀럽 같은 경우 파파로치들이 이제 많이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사진이 그렇게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아마 디지털 이제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사진을 촬영하면은 그 사진의 메타 정보들이 이제 다 있는데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제 찍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위치를 알고 어디란 걸 아는데 택시를 이제 내렸잖아요. 그럼 거꾸로 그 11억 건의 자료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서 내렸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제시카 알바가 팁을 안 줬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사실은 이제 돈도 많이 버는데 택시를 타면서 팁도 안 줬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큰 이제 이슈가 된 거죠. 자, 물론 팁을 안 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가 그날따라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팁을 얼마나 주고 아예 안 주고는 이제 본인의 자유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개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복원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정보가 지금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두 가지가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 정보에서 익명 정보라든지 가명 정보에서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보호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국소 차등 정보라는 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포콜, 뭐 요즘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심지어 재벌, 뭐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까지 프로포콜을 이제 복용하는 게 꽤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러면은 프로포콜을 얼마나 많이 복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설령 본인이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선뜻 자기가 프로포콜을 복용했다고 이제 예라고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각각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설문을 조사하는데 답은 이제 예냐 아니요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동전을 던져 가지고 앞면이 나오면은 이제 A 항에 대답을 하고 뒷면이 나오면 B 항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A 항은 생일이 짝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의 B 항은 프로포콜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거둘 때는 저는 이제 각각들이 이제 설문이 작성될 때는 예 아니오만 됐는데, 예를 한 경우는 프로포콜을 복용했거나 또는 생일이 짝수인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100명한테 물어봤다고 하면은 사실 동전을 던졌을 때 50명이 이제 앞면에, 정확히 50명은 아니지만 대략 50명이 앞면이 나왔을 거고 뒷면이 이제 50명이 나와서 질문 B에 대답을 했을 겁니다. 질문 A 같은 경우도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짝수로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한 25명 정도, 반 정도일 테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총 27명이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이 중에 25명은 사실은 이제 질문 A에서 나왔을 거고 25명은 질문 B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질문 B로 간 50명 중에 2명이 프로포콜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한 4% 정도가 사실은 이제 복용을 했다, 사용을 한 적이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거두는 사람이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셨을 때 이제 들어오셨을 때 아마 지금 이 QR 코드 이제 찍으라고 할 때 이제 카카오라든지 또는 이제 네이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QR 코드를 찍으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금융보안원에 이제 그 자문회의에 갔는데 네이버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QR 코드에서 그 찍었더라도 네이버에서 전혀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네이버를 전혀 로그인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 네이버를 쓰지 못하고 카카오를 썼는데, 일단 카카오도 제가 이제 사실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QR 코드를 가지고 찍는 순간 내 정보가 넘어간다는, 실제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아마 그런 정보를 전혀 이제 가져간다고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꺼려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국소차등 정보와 같은 걸 가지고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내 정보가 사실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애플에서 국소차등 정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이모티콘 같은 거 많이 쓸 겁니다. 뭐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참 말로 하기엔 구구절절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게 없는데, 이럴 때 뭐 예쁜 이모티콘 같은 걸 하나 보내면은, 뭐 아니면 고양이 사진 같은 거 보내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애플에서 사실은 개개인의 이모티콘 사용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국소차등 정보를 통해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전체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애플의 그 아이폰 사용자들 중에 이제 몇 퍼센트가 이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고, 뭐 이 이모티콘 얼마나 이제 그 포퓰러하고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모티콘을 얼마나 많이 사용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국소차등 정보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수집을 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알고자 하는 목적을 이제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제 개인이 훨씬 더 안심을 하고 이런 개별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노비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이제 개발된 앱인데요. 자, 이 앱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앱은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개인정보를 이 앱에 안 넣었으니까 이 앱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내 정보가 뭐 내 동선이 유출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블루투스를 보통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리 측정하는 건 많이 하는데, 여긴 초음파를 이용을 합니다. 자, 초음파를 이용하는 이유가요. 사실 여러분들 GPS 같은 거 활용하면은 내가 거리를 걷는데 내가 이제 반대편에 있는데 GPS 상에서 보면은 이제 길 건너에 제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조금 이제 오차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자가격리 날 때 소위 말하는 그 밀접 접촉차 이 범위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격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밀접 접촉차냐 아니냐에 따라서 격리 대상이 결정되는데요. 이 초음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기계들 사이에 초음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거리가 측정이 되고,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격리 대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밀접 접촉차 범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앱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일단 사실은 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그 회의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앱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매일 이제 동선들이 기록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그림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U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본인 위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다. 1, 2, 3, 4, 5. 그래서 이제 3 정도까지가 되면 밀접 접촉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시간에 현재 이제 6 정도 떨어진 데는 1명이 만났고 7에는 1명이 있고 뭐 12 이상 떨어진 데는 15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기록들 다 갖고 있다가 그다음 이 앱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본인이 확진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 날짜를 거슬러서 접촉한 모든 사람들한테 기록들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접 접촉자들이 자동적으로 통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 개인 동선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완벽하려면 모든 사람이 이 앱을 써야 한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서로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이 앱을 개발자라든지 또는 통신 회사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또는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때 이 밀접 접촉자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희가 개인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인 동선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정보를 최대한으로 이제 사실은 보호를 하면서 개인 동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코로나 시대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 정보 보호와 같이 저희가 데이터를 실제로 계층별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지만은 개별 동선 파악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데이터 구축보다 어려운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공통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한국이 굉장히 K 방역으로 해서 방역도 성공적이고 또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심평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익명화된 국내 코로나 환자 19의 환자 데이터 전체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건 심평원이 보유한 전국민 청구 데이터, 그러니까 이 환자별로 어떤 이제 뭐 치료를 받았는지 그 청구 기록을 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청구 기록을 공유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웹사이트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통 데이터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통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제가 그 공통 데이터 모델이 뭔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데이터 모델은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실제로 분석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한 가지 공통 데이터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통 데이터 모델로 연구 과제를 지금 사실 수행하고 있고요. 서울대 분당병원과 같이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서로 다른 데이터 생성 기관이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꺼려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굉장히 민감한 의료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꺼려지니까 일단 데이터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소스 1, 2, 3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각 병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데이터는 공유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제가 직접 이제 그 액세스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소시엄에 같이 있는 가톨릭 성모병원하고 이제 서울대 본원에 제가 보내면은 거기서는 제가 이제 보내준 이제 분석 프로그램 코드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즉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ODC라고 하는 국제 컨소시엄의 경우에 전 세계 14국에 2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ODC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의 무료 분석 툴이라고 하는 아틀라스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분석을 많이 사용되는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하는 분석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뭐 분석 매뉴얼이나 튜토리얼을 이제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시각화 툴인 아킬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하데스라고 하는 R 패키지 모임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고급 분석 방법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이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냐 하면 데이터 3법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제 데이터 거래소라는 그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거래소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금융 데이터 거래소, 이거는 금융보안원에서 지금 이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명 자료, 익명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명 자료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은 다양한 이종 데이터를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개인이 할 수 없고 정해진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보안원이 실제로 이제 금융 데이터를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데이터 거래소라는 거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금융 자료들이 얻어지고 뭐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금융 데이터 거래소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가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통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교통 데이터 거래소도 역시 이것도 도로공사에서 만든 이제 데이터 거래소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희 GPS 같은 거는 하나 일상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교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통 데이터 거래소라는 것들이 이제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간 데이터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민간에서 만든 걸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융이나 교통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사실은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만든 데이터 거래소라고 하면은 민간 데이터 거래소는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데이터를 실제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공유는 정말 어렵습니다. 데이터 구축은 그나마 가능한데,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은 하시는데 데이터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으시려고 하거든요. 데이터는 곧 나의 힘이다. 데이터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동종업계 같은 거, 모든 업계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 업계와 같이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표준형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이제 통신 회사라든지 금융권, 은행권 같은 경우에 어떤 데이터의 표준화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명 정보나 익명 정보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의 결합을 인해서 개인 정보가 공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불안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대안으로 나오는 것은 직접적인 데이터 공유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 결과물에 대한 공유가 아마 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통 데이터 모형이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목한 것이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통계청 마이크로 센터는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이 생성하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센터입니다. 2019년 현재 총 10개, 지금 11개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가 최근에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가 유치할 때 제가 사실 거기서 제가 좀 약간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서울대학교 그 리서치 센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11개가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업데이트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그 RDC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 그런데 유치를 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유치를 가지고 도서관에다 유치를 했었는데요. 도서관장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사용 실적이 너무 낮다. RDC를 우리 서울대학교가 계속 유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회과학대 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그렇게 계속 서울대학교에서 유지를 하는 걸로 했고요.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아마 이용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용센터 서비스가 보면 굉장히 좋은 많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고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직접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보면은 뭔가 어디로 도서관으로 어딜 간 도서관을 뭐 개인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는 가지만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도서관 간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논문 같은 것도 다 컴퓨터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도서관을 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를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결과를 물론 얻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직접 방문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통 데이터 모델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표준화된 데이터 플랫폼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샘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 그걸 분석 코드를 보내주면은 그 결과들 각각 보내준다고 하면은 아마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의 활용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데이비드 브린이라고 유명한 SF 작가인데요. 이제 이제 이분이 한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 이 이제 when it comes to privacy and accountability, people always demand the former for themselves and the latter for everyone else. 뭐 우리말로 그 내자로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자성어로 많이 하는 게 그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항상 이제 프라이버시를 요구하고 딴 사람들이 이제 할 때는 내가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걸 얻고 싶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강연은 이제 개인 정보를 대해서 사실 우려가 많은데 이 차등 정보부와 같이 수집하는 주체가 데이터를 개별 데이터를 모으지 않는다면은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가 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공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공유를 하지 못한다면은 결과물을 공유하는 공통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